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네 번째 페이지. 세상에 빛을 더하는 따뜻한 기자가 되고 싶은 CBS 김형준 국방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포털에서 김형준 기자의 기사들을 모아놓은 그 개인 페이지를 찾아봤더니 별걸 다.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소개 멘트가 세상에 빛을 더하는 따뜻한 기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옆에 그 모아둔 기사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뭐 북한 열병식, 뭐 김여정 담화문, 뭐 일본 오염수 방류 이런 기사들만 있던데 따뜻한 기자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원래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요. 아하. 그리고 원래 언론계에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개가 사람을 불면 기사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를 불면 기사가 되는 법입니다.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 그러니까 예. 폭력이 어떻게 자행되는지를 우리가 현장에서 똑똑히 전하는 게 사실은 기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일로는 기사가 나올 일이 거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사를 내고 뭐 네. 폭로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함으로써 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뭐 무기나 뭐 북한 관련 뉴스도 알고 보면 인류애가 담겨 있는 기사다. 뭐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죠. 따뜻한 기자. 후끈후끈합니다 오늘도. 예. 김 기자 뭐 여름 휴가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뭐 CBS의 밀리터리 기자이자 국방 전문 기자로서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뭐 네. 사생활이라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네. 예, 친구들하고 뭐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바이벌 게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물론 그런 것도 가본 적은 있는데 이번에 뭐 휴가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다만 뭐 그런 것도 즐기기는 하고 또 뭐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기사 모아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일을 워낙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먼저 잠깐 얘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거행했는데, 이때 뭐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참여했고요. 또 이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무인 정찰기 이런 신형 무기를 대거 선보였더라고요. 네, 뭐 전승절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이른바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6.25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승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당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에 열병식 때 등장했었던 화성 18형 고체 연료 ICBM, 그다음에 무인 정찰기, 무인 공격기 등이 등장했습니다. 네. 전에 미사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액체 연료는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몇 시간씩 걸려요. 네네. 그래서 위성 정찰망에 포착되기가 쉽고 고체 연료 ICBM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대국들 ICBM은 대부분 고체예요. 근데 이번에 북한에서도 고체 연료 ICBM이 네네. 등장했다. 특히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RQ-4 글로벌 호크 정찰기, 또 MQ-9 리퍼 공격기를 마치 카피한 것처럼 똑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거를 보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당황했었었는데 이름도 샛별 4형이랑 샛별 9형이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베낀 티를 냈었습니다. 숫자가 똑같네. 네, 그러니까요. 열병식에서 평양 상공을 실제 비행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첨단 무기를 개발했다고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 쪽으로 내려왔었던 무인기들은 좀 조잡한 형태에다가 이게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량도 충분하지가 않아서 네. DSLR 카메라 하나 싣는 정도가 고작이었었는데 예. 이번 것들은 그 정도는 아니어 보이고요. 거기서 일정 수준 발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만 첨단 장비를 거기다 실어야 정말로 정찰이든 공격이든 뭔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겠죠. 북한의 기술 수준을 감안했을 때 첨단 항전 장비를 제대로 실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엔 통신위성이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멀리까지 가려면은 결국 이제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작전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큽니다. 외관상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제 미국 진품 수준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칠 것이다. 레이더나 뭐 최신 항전 장비는 그냥 외형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뭐 첨단 기술 뭐 부품에 별의별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술력은 아직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요, 이제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제 무기가 압수됐다는 소식도 나왔거든요. 네, 사실 이번 열병식에서 진짜 눈에 띈 부분이 그건데 네. 한창 전쟁 지휘를 하느라 바쁠 쇼이구 국방장관이 친히 북한을 찾아서 무기 전시회까지 둘러보고 열병식 주석단에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 옆에 있어 지켜봤다는 점이죠. 네.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때는 만장일치제로 해요. 네. 그래서 2017년에 대북 제재를 할 때 중국하고 러시아도 찬성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열병식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해주는 모양새가 돼버릴 거예요. 깬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외신들 보면은 러시아가
그 북한에 구형 뭐 곡사포나 로켓탄 같은 걸 공급받았다고가 이게 러시아군 손에 들어가기 전에 압수돼서 우크라이나군으로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글이 찍힌 로켓탄도 실제로 발견이 됐고요. 전쟁터에서.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지난해부터 뭐 미국이 제기했었던 북러 무기 거래설이 확인이 되는 셈인데 네. 사실은 북한도 구소련제 무기를 써요. 그리고 포병 화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포탄도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네. 그런 포탄을 공급받을 만한 나라가 북한 말고는 딱히 없기도 할 거예요. 물론 우리한테는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은 몇 안 되는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앞서 예고드린 대로 공동경비구역 JSA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이제 트래비스 킹이라는 주한미군 병사 한 명이 JSA에서 월북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사건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트래비스 킹 이등병 월북한 병사 네. 2021년에 입대해서 2년 정도 근무했는데 네. 왜 2년 근무하고도 이등병이냐? 이병. 징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징계요? 네, 일단 작년 가을에 우리나라 클럽에서 술 먹다가 사람을 때려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어허. 이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공소 기각이 됐어요. 예. 그리고 또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문을 걷어차가지고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컨트롤이 잘 안 되네.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고요. 예. 추가 징계를 받으러 미국으로 호송되면서 네.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해가지고 갔는데 네. 이 세관 쪽에서부터는 호송병들이 같이 못 갔대요. 예. 그러다가 그 세관을 통과하고 나서 이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네. 인천공항을 빠져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JSA 투어에 참여했다가 네. 그대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거예요. 네. 지금 유엔사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진전은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뭐 핑크폰을 통해서 북측과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핑크폰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핑크폰이 네. 유엔사랑 북한군 사이에 통신할 때 쓰이는 전화기를 핑크폰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핑크색 전화기라고 해가지고 핑크색이면 진짜 문자 핑크색이네. 그대로 핑크색이에요. 약간 예. 레트로 감성이다, 진짜. 예. 예. 원래 지금 지금 끊겼지만 네. 남북 간에 그 하루 두 번 게시 통화 그다음에 종료 통화 할 때처럼 네. 하루 두 번의 북한 통화하면서 작동 여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유엔사가 지난해에도 뭐 이런저런 전문을 많이 보냈다고 하고요. 예. 그 트래비스 킹 이등병 같은 경우에도 핑크폰 통해서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핑크폰 말고도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전화기가 끊겨버리면은 유엔사에서 스피커에다 대고 소리치면은 북한군이 그걸 받아줬고 뭐 이런 방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핑크폰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실질적으로 협상에 뭐 진전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이 벌어져 왔던 판문점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판문점이 뭐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원래 여기는 편집자님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파주 한켠에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네. 절묘하게 남북한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 있어요. 원래 1951년부터 여기서 휴전회담이 열리면서 관심을 끌게 됐고요. 네. 2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하다 1953년 7월 27일 바로 지난주가 70주년이었죠. 네. 여기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되면서 유엔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구역 Joint Security Area. JSA. 예, 그래서 JSA라고 붙여진 거예요. 네. 전쟁이 참혹하긴 하지만 그 전쟁 중에도 협상은 다 하거든요. 그런 협상을 위해서 제3국이나 중립국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는데 우리는 남북한 딱 중간에서 한 셈이죠. 네. 나중에 판문점에서 뭐 남북 적시자 회담하고 장성급 회담하고 정상회담하고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다만 그 정전협정이 맺어진 판문점, 그러니까 당시의 판문점은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문점하고 조금 달라요. 달라요? 위치가 조금 달라요. 어. 그게 그 당시의 장소가 네. 사실은 이제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거든요. 군사분계 북쪽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동쪽으로 한 1km 정도 옮긴 게 지금의 판문점이에요. 그렇구나. 예, 군사분계선 지나가는 곳에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네. 파란색 건물 세 채, 네. 예, 그게 있고 북한 쪽에 판문각 건물이 많이 보이잖아요. 네. 각각 그 건물 세 개를 네.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그다음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 군사정전위원회 소회의실이라고 그러고 네. T1, T2, T3 이렇게 불러요. 이제 저기 지금 유튜브에 제가 띄워놓은 사진이 뭐 여러 가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공동경비구역 JSA에도 포스터에 나오는 곳 아주 많이 붙였을 거예요. 저기가 그러면 저기가 T2랑 T3의 사이예요. T2, T3의 네. 사이다. 북한의 판문각하고 네. 우리 측 자유의 집이 마주보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뉴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기도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넘어갔다 온 곳도 거기도 저쪽이- 여기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건물들 중앙으로 군사분계선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콘크리트로 경계를 세워놨어요. 네. 우리가 판문점 견학 가면은 네. 흔히 들어가 보는 데가 T2, 그러니까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이에요. 그렇군요. 그 T2 건물에 들어가
들어가면 합법적으로 월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도 해봤습니다. 아, 월북을 했었습니까? 예, 다시 돌아왔지만요. 한 5분 뒤에 다시 돌아왔지만. 탈북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예, T2 안에 들어가 보면은 네. 커다란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이 테이블 정확히 중앙이 군사분계선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위쪽 사진에서 딱 왼쪽 위가 북쪽이고요. 오른쪽 아래가 남쪽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이 건물 밖에는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콘크리트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돼 있는데 네. 사진에서 왼쪽이 북한이고 네. 오른쪽이 남한입니다. 어. 그거를 경계로 남북한 병사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잡초도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북쪽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나 보죠. 예. 예. 다만 이제 양쪽에서 서로 째려보고 있는 일은 요즘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래요. 보통은 한쪽에서 관광객들이 들어갈 때 주로 그쪽에서 나와 있고 반대쪽에서는 카메라로 감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예. 코로나 이후로 네. 북한이 병력들을 잘 안 내보낸대요. 남북 병사가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예, 요즘에는. 네. 예. 하여튼 T2 건물 안에서는 네. 군사 분계선의 효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는 잠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갔다 다시 오거나 혹은 한 발은 남쪽에 한 발은 북한에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관광 명소이기도 해요. 네. 다만 남북한 사람들이 동시에 한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단 남쪽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네. 유엔군 경비병들이 북쪽으로 나가는 문을 막고 있고요. 아. 제가 갔을 때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북쪽에서 관광객들이 올 때는 네. 북한 경비병들이 들어와가지고 남쪽으로 나가는 문을 막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JSA에서 군사 분계선이 엄격하게 지켜져 왔습니까? 아니요. 원래는 안 그랬나요?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좀 왕래가 자유로웠어요. 그래요. 1976년에 일어난 어떤 사건 때문인데 네. 당시에는 판문점 일대에서 아예 군사분계선의 효력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북 간의 왕래도 가능했고 그리고 초소들도 지금은 남쪽에 유엔군 초소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 북한군 초소 있고 이런 식인데 네. 그게 아니라 좀 중구난 방식으로 섞여 있었어요. 북쪽에 유엔군 초소가 있기도 하고. 네. 그래요? 예, 둘이서 섞여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초소들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달이라고 해가지고 군사분계선이 판문천이라는 물길에 따라서 남북으로 그어진 곳이 있거든요. 네. 예,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네. 이 판문천을 건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어요. 예, 한국전쟁 때 포로송환에 쓰인 다리인데 네. 포로송환에 쓰이니까 한 번 건너면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예요. 네. 이 다리 서쪽에는 네. 북한군 4초소가 있고 네. 그다음에 동쪽에 유엔군 3초소가 있습니다. 지도에는 CP3라는 명칭으로 표기가 돼 있고요. 네. 문제는 이 3초소가 네. 북한군 초소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엔군 3초소가. 예. 그거에서 그것보다 북쪽에 있는 5 관측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지도상에 OP5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네네. 예, 거기서 3초소를 항상 관측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바로 뛰어나가서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두 초소 사이에 네. 미루나무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때문에 안 보이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이제 미루나무 하니까 좀 감이 오네요. 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그렇습니다.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네. 1976년 8월 18일 네. 유엔군 소속의 미 육군 경비중 대장 아서 보니파스 대위, 그다음에 소대장 마크 베럿 중위를 비롯해서 10여 명의 장병들이 가지치기를 하러 왔는데 네. 북한군이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치기라고 설명했는데 가지치기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네. 북한군도 그럼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네. 조금 있다가 네. 갑자기 박철중이라는 북한군 장교를 비롯해서 네. 북한군 수십 명이 현장에 나타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유엔군 입장에서는 네. 아까 전에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왜 말을 바꾸냐. 그치. 무시하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 네. 갑자기 북한군이 도끼를 꺼내서 그 유엔군 장병들을 공격한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보니파스 대위랑 베럿 중이 두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문점에서 미국 장교를 벌건 대낮에 죽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요? 미국이 먼저 도발을 해서 대응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니까 네. 미국이 진짜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거든요. 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그대로 밀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폴 버니언 작전이라는 걸 수립을 하거든요. 네. 작전 내용 자체는 네. 미루나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못다한 가지치기를. 네,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네. 거기에 동원된 병력이 문제입니다. 동원된 병력이 네. 한반도 주변 바다에 일단 항공모함부터 갖다 놓고 그다음에 공군 B-52 전략 폭격기, 네. 그다음에 한반도 상국에 전폭기를 한반도 상공에 그대로 띄워서 대기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전차의 해병대까지 대규모 병력을 대기시켜 놨는데 네. 이유가 뭐였냐면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 개성 근처까지 밀어버리겠다는 뜻이었어요. 여차하면 이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네,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어요. 예. 물론 북한 뒤에도 네. 소련하고 중국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북한군이 워낙에 터무니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실드가 안 소련하고 돼. 중국 입장에서도 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군도 쫄았는지 네. 미 육군이 미루나무를 잘라버리는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가지치기만 하고 끝났다. 네. 예. 그때 우리 군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한편 그러는 동안 네. 우리 군 특수전사령부에 1공수여단 대원 64명이 투입돼서 예. 미 육군 병력을 엄호하면서 북한에 보복하는 작전을 펴니다. 보복하는 작전. 보복의 방법이 뭐였냐면은 예. 총이나 수류탄 같은 거를 숨겨서 들고 가서 예. 초소를 도끼 같은 걸로 때려 부수면서 네. 말 그대로 깽판을 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 그래요? 다만 네. 우리가 총을 먼저 쏘지는 못하게 하고 네. 만약에 북한군이 선제적으로 발포를 할 경우에는 네. 그때 쏘라 어. 이런 명령이 내려왔어요. 예. 북한군이 먼저 쐈을 경우에 네. 당연히 우리 장병들이 피해를 봤을 거고 그렇죠. 문자 그대로 총격전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가면 진짜 큰일 난다. 네. 이걸 북한군이 알아서 그런지 네. 북한군도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미군도 그 북한이 다시 도발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도 좀 놀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특전사들이 약간 급발진한 거예요. 예, 약간 그래서 약간 비슷해요. 좀 당황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때 사건 이후에 판문점에도 변화가 생겼겠네요. 예,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군사분계선 효력이 적용이 안 됐었는데 확실하게 적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초소가 저런 식으로 섞여 있었는데 초소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쪽에는 유엔군 초소, 북쪽에는 북한군 초소 이렇게 구분하고 네. 병사들도 서로 교류를 하지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그 유명한 영화가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그쵸. 남북 병사들이 교류를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엄청 흥행을 거뒀잖아요. 네, 박찬욱 감독의 2000년작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명작이죠. 예, 이 영화로 유명해지죠 상당히. 예.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훈련을 나갔다가 이병헌이 연기했던 이수혁 병장이 지뢰를 밟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발을 못 대고 있는데 송강호가 연기하는 북한군 오경필 중사 일행이 지뢰를 해체해서 구해줘요. 네. 그 뒤로 두 사람이 초소 근무를 쓸 때마다 돌멩이에다가 편지를 매달아서 던지는 방식으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예. 장난 삼아서 한번 놀라 오라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수혁 병장이 진짜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놀러 갑니다. 맞아요. 그때 예. 전역도 얼마 안 남았을 그렇죠. 거예요. 병장이었으니까 예. 아무래도. 예.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했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서로 우정을 쌓아 나가다가 정세가 험악해지면서 어느 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네. 그 북한군 초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영애가 연기하는 한국계 스위스군 장교 소피 장소령이 네.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 찾아나가는 과정을 다루는 게 이 영화의 내용이에요. 기억나네요. 네. 참고로 조금 김새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이 영화를 비롯해서 뭐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네. 지뢰를 밟았을 때 발 떼면 폭발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뻥입니다. 뻥이에요? 지뢰는 밟는 순간 터집니다. 그게 더 단순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더 단순하고 효과도 좋고 고증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지뢰를 설치하는 입장에서 네. 뭐하러 해체할 틈을 주겠어요.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병헌 배우가 지뢰를 받고 나서 송강호 배우한테 처음에는 저리 가! 이랬다가 진짜 가려고 하니까 네. 어디 가! 그러면서 다시 해체해달라, 살려달라고 도움을 그러죠. 요청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고증이 사실 잘못된 거다. 네. 밟으면 끝이다 원래는. 근데 아까 그 영화에서 이영애 배우의 역할, 그 스위스군이 왜 나오는지 저는 어릴 때 영화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네네. 그 역할은 정확히 정체가 뭡니까?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네.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내가지고 네. 북한의 불법 침략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서 유엔의 군사 활동을 승인해서 첫 번째로 사상 처음으로 유엔군을 구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지휘권을 미국에 위임해가지고 유엔군이 출범하게 되는 거고요. 그 투입된 병력은 사실 미군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그런데 전투 병력을 보낸 나라만 16개국입니다. 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튀르키예 등등. 우리가 흔히 튀르키예를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전투 병력은 못 보냈지만 의료 또는 뭐 물자를 지원해준 나라들도 있었고요. 네. 사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이 많은 나라들이 전투 병력을 이렇게 많이 보낸 사례 자체가 세계사에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래요. 부산에 유엔 기념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사하셨던 분들이 잠들어 계시는 곳입니다. 네. 하여튼 유엔군은 북한에 맞서기 위해서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한국 전쟁은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이 대립하는 구도로 벌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정전협정문에 보면은 한국군 사령관의 사인이 없어요. 유엔군 사령관이 사인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정전협정을 맺고 나서 네. 남북한이 그 협정 잘 지키는지 감시하려고 남북한이 두 나라씩 뽑아서 중립국 감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두 나라씩 뽑아서. 아까 T1, T2, T3 했을 때 살짝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네네. 원래는 스위스,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두 나라씩 예. 남북에서 두 나라씩 뽑아가지고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스위스랑 스웨덴만 남아 있어요. 예. 이 두 나라는 중립국이었는데 네. 스위스는 지금도 중립국이고요. 네. 스웨덴은 최근에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중립국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영화 JSA에서 네. 스위스군에 소속된 소피 장소령이 파견이 된 건 중감위에 스위스랑 스웨덴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중립국 감시위원회. 네, 예.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사실은 그 소피 장소령의 아버지가 네. 옛날에 인민군 장교였고 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예. 포로로 붙잡힌 뒤에 재상국행을 택해서 스위스에서 소피 장소령을 낳았다. 이런 과거사가 밝혀집니다. 그러네요. 예. 엄밀히 말하면 네. 여기를 지키는 병력들은 각 나라들이 보낸 건 맞아요. 네. 근데 각 나라들의 군대 소속이긴 하지만 네. 유엔군 소속으로서 네. 현장에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네. 원래 온 나라들로 따지면은 미군 소속, 한국군 소속 이게 맞긴 한데 예. 유엔군이라고 불러요. 예. 이 유엔군을 지휘하는 사령부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예.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고요. 미군 대장. 예. 유엔군 사령관이 사실은 한미 연합사령관하고 주한 미군 사령관도 겸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세 개의 보좌를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역할이 세 개라고요. 겸직이군요. 예. 정전협정 관리 말고도 다른 임무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남북 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은 네. 해외에서 증원 병력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유엔사가 관할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뉴스에서 뭐 유엔사 후방 기지의 중요성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후방 기지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고요. 예. 전시에 뭐 이런 식으로 증원 병력과 물자를 보내주는 후방 지원 역할을 맡게 되거든요. 그 네. 기지들에서. 예. 하여튼 판문점을 지키는 유엔사의 JSA 경비대대가 있는데 네. 거기에도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에서 작전 지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군 사령부의 교전 수칙을 적용을 해요. 유엔사가 미국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합참이 아니라. 네. 예. 이 경비대대가 주둔하는 기지를 캠프 보니파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끼 반응 사건에서 숨졌던 보니파스 대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릅니다. 예. 사실 전 세계 미군 기지들은 네. 작전 중에 숨진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분들 이름을 따다 붙이는 일이 상당히 흔해요. 순직한 장병들의 이름을. 네. 그럼 거기 이제 경비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이제 우리가 판문점 견학 가면 경비 서고 있는 그분들인 거죠? 이제 안내도 해주시는. 맞아요. 예. 네,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이기도 네. 하고요. 군사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네.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은 대대에서 함께 근무를 하는 상당히 보기 드문 광경인데 네. 우리나라 보병 부대 중에 최정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남북한이 바로 눈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체격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북한군도 물론 체격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뭐 키 180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 키 180 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그 판문점에 나와 있는 북한군 병사들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왜소한 경우가 많은데 그 북한군 기준으로는 굉장히 체격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원래 뭐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뭐 장비도 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력은 경제력과 정비례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여튼 JSA는 소총을 갖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그게 원칙이고 네. 권총만 갖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JS 경비대대가 네. 사격 훈련을 엄청 많이 해요. 권총을 잘 다뤄야 되니까. 네. 원래 권총이 소총보다 맞추기 어려워요. 예.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지면은 권총 한 자루만 갖고 해야 되니까 실제로 총격전이 만약에 벌어지면은 네네. 뒤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가 소총을 들고 오긴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권총만 갖고 다닐 수 있었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2018년에 남북 9.19 군사합의 이후로는 판문점을 비무장화하자는데 서로 합의를 해서 네. 지금은 판문점에서 권총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있었다, 갖고 다닐 수 그러네. 있었다 지금은 이렇게 없군요. 얘기한 게 그런 예. 이유고요. 뭔 일이 터지면 말 그대로 몸으로 먼저 막아야 됩니다. 네. 물론 뒤쪽에서 무장 병력이 대기하고 있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네네. 사소한 충돌이 잘못하다가는 전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셈이죠. 그렇죠. 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여기를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네요, 정말. 실제로 판문점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판문점 최초의 총격전. 그러니까 쌍방이 서로 총을 쏜 거는 1984년이 처음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마지막입니다. 유일하군요. 네, 다행히도요. 네. 11월 23일에 소련인 바실리 마투조크라는 사람이 네.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회담 장면을 찍다가 갑자기 건물 사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망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권총을 쏘면서 저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자유의 집 T1, T2, T3 앞쪽에서 네. 판문각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자유의 네, 집이. 네. 그 앞에서 30분 동안 권총으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북한군도 넘어왔다고요? 네, 북한군이 넘어와가지고요. 예. 다행히 네. 그 망명한 소련인 마투조크 씨는 살아남았지만 네. 경비대대 소속의 우리 군인이었던 장명기 상병, 당시에는 일병,
이 전사했고요. 네. 미군 소속의 마이클 버고인 일병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군은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네. 이 전사자 가운데 이 사건으로부터 8년 전에 네. 도끼만행 사건을 일으켰던 박철중이가 예.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사살이 됐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전에는 북한군이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헬기 편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2017년 오청성 귀순 사건이 있었었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총격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측에서 총을 안 쐈습니다. 그 안 쏜 이유가 다 있어요. 아, 그래요? 2017년 11월 13일 북한군 하전사 오청성 씨가 네. 판문각 서쪽으로 차를 몰고 왔다가 배수로에 차 바퀴가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 우리 쪽으로 뛰어와요. 네. 그런데 그 뒤에서 북한군 병사 셋이 소총으로 네. 사격을 가합니다. 오청성 씨에게. 예. 남쪽으로 일단 넘어는 왔는데 그때 우리 쪽에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거를 우리 대대장이 JSA 대대장이 낮은 포복으로 접근해서 구해왔어요. 예. 왜 우리가 총을 안 쐈느냐? 사실은 오청성 씨가 쓰러지고 나서 네. 북한도 더 총을 안 쐈어요. 그리고 북한군이 총을 쏘니까 네. 우리가 총소리가 났다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는데 CCTV 같은 데서 네. 뭔가 후다닥 지나간 것까지는 봤는데 네.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현장 조치는 했는데 예. 그 찰나의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는 못했어요. 우리가 파악이 좀 몇 분 늦었었습니다. 아, 예. 예. 1984년 당시처럼 네. 실시간으로 누가 북쪽에서 넘어오는 걸 우리가 받아주고 근데 북한군이 그걸 막으려고 총을 쏘고 네.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총을 쐈으면 그게 더 문제였겠네요. 맞아요. 예. 그게 전쟁터라고 마음대로 총을 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군대는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전 수칙. Rules of Engagement라고 하는데 영어로 네. 이걸 어기고 자의적으로 총을 쏘면은 그 자체로 군사 재판감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JSA는 유엔사 교전 수칙을 적용하는데 네네. 그 교전 수칙에 우리 쪽 병력을 향해 북한군이 먼저 사격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만 총을 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비무장지대나 뭐 서해 바다 같은 데서 NLL 같은 데서는 그냥 넘어오기만 해도 우리가 경고 방송하고 경고 사격도 하고 그러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JSA에선 유엔사 교전 수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 작전 지휘관이 유엔사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엔사 수칙을 따라야 돼요. 네. 실제로 나중에 우리 군 3명하고 미군 3명이 확전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면서 빈센트 브룩스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표창을 아, 받았습니다. 표창까지 받고. 그러니까 네. 우리 병력을 향해 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예, 우리도 쏘아서는 안 되는 거였다. 아, 확실히 좀 판문점은 뭐 약간의 실수가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비무장화를 시킨 것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판문점에 명소 같은 곳은 없습니까? 명소나 명소. 캠프 보니파스에 골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 골프장. 예. 근데 이 골프장이 굉장히 특이한데 네. 192야드 파3 홀 하나밖에 없어요. 아, 홀 하나? 네, 홀 딱 하나 하나짜리? 있어요. 네. 1970년대에 여기서 근무하는 미군들이 만들었다는데 네. 이런 데서 18홀 골프장을 만드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예. 대신에 작지만 아주 어렵게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숲속 사이로 코스를 짜놨는데 예. 그 페어웨이 폭이 40야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일종의 아메리칸 조크처럼 예. 지금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골프 코스라고 써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조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조크가 아니냐? 예. 골프장 자체보다 그 주변이 문제인데 예. 그 주변이 지뢰밭입니다. 지뢰로 둘러싸인 골프장. 예, 그래서 이 골프 코스 안내판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 보시면은 예. 밖으로 나간 공 줍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오비 나면 그냥 공 찾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예, 그냥 포기해야 된다. 아, 그렇군요. 캠프 보니파스 골프장이었고 또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있습니까?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명소가 하나 있는데 네. 도보다리라는 곳이에요. 원래 이 도보다리는 원래 있었던 곳인데 네.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하고 중립국 감독위원회 캠프 사이에 습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 습지 위에 다리예요. 네. 50m 정도 되는. 네. 이 다리가 유명해진 거는 네.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인데 네. 최근에 나온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책에 보면은 네. 군사 분계선을 표시하는 표지판 중에 101번째가 여기 있대요. 101번째가 이 습지에 있대요. 그래서 남북 정상이 네. 판문점에서 만나는 순간에 그 표지판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좀 추가 공사가 필요했었는데 네. 다리를 원래 직선으로 쭉 뻗어 있던 거를 네. 중간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T자형으로 만들고 그 T자형 중간에 테이블을 놨대요. 두 사람이 여기서 30분 정도 독대를 했습니다. 예. 뭐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네. 당시에 한반도의 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남북 대화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까 처음에 다뤘던 월복 사건 때문에 중단이 되긴 했지만 나중에 재개되면은 견학할 때 가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한 번쯤은 좀 견학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판문점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 또 여러 지식들을 쌓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 김영준의 밀리터리 무슨 얘기 해볼까요?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전에 썬킵 씨가 비슷한 주제를 한번 다루신 것 같기는 한데 네.
군인들의 영원한 친구 전투식량에 대해서. 그때 통조림 특집. 맞습니다. 예. 근데 썬킵 씨가 다뤘던 거는 정확히는 통조림인데 네. 통조림이 전투식량으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네. 거긴 나왔지만. 네. 네. 제가 다룰 거는 통조림 자체보다는 네. 통조림도 포함하고 해가지고 전투식량입니다. 네. 물론 통조림을 전투식량으로 여전히 쓰는 나라도 있고 네. 안 쓰는 나라도 있는데 네. 뭐 여러 나라의 전투식량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재밌겠다. 네. 세계의 이색 전투식량 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먹방을 해보라고 하네요. 그날 뭐 전투식량을 우리가 입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입수한 거야? 네. 어쨌든 뭐가 오면 제가 뭐 맛있으면 먹겠습니다. 자, 전투식량 편 다음 주 기대해 보면서 CBS 김영준 국방전문기자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